여러분 쉬셨나요? 이제 2교시 하는데 아까 제가 PPT가 파란 색깔 PPT가 있고 하얀 색깔 PPT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 색깔 PPT는 다른 책에 있는 요약을 제가 가져온 거라서 그냥 읽기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스키너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하얀색에 나오는 건 이제 우리 책에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제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행동주의, 우리가 지금 인간관에 대해서 부적응 문제 행동의 제거 또는 긍정적 행동 학습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입장 견해, 적응 부적응 행동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된다. 학습은 부적응 행동의 변화나 새로운 행동의 습득에 효과적으로 인간의 성격이 특성 혹은 특질로 구분된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 근거는 개인의 성격은 독특한 행동 패턴으로 이해하고 행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후천적 경험을 통해 학습한다. 이게 행동주의 인간관입니다. 자, 인간의 모든 행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한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거 우리 수업 시작할 때 학생 얘기했죠. 침을 뱉는데 이 친구가 그 행동이 부적응 행동이라고 어머니가 상담실에 오셨는데 왜 침을 뱉을까? 원인은 있죠. 근데 그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언제 그 행동을 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어느 상황에 그랬는지 빈도수를 체크한 다음에 환경을 변화하는 겁니다. 행동주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페이지 164쪽입니다. PPT에 보시면 이제 간단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책하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강화 특정 자극을 제공하여 어떤 행동의 빈도를 증가하는 것. 우리가 왜 사탕 주는 것도 강화, 칭찬하는 말도 강화입니다. 강화, 잘하는 걸. 그래서 강화란 특정 자극을 제공하여 어떤 행동을 습득하게 하고 그 빈도를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화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정적 강화는 정적 강화인 즉 학습자가 좋아하는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기대되는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하는 겁니다. 정적 강화인으로는 칭찬과 같은 사회적 인정, 돈, 음식 등이 포함되고 부적 강화는 부적 강화인 즉 학습자가 싫어하는 자극을 제거해 줌으로써 기대되는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부적 강화인 예로는 선행을 한 아이에게 아이가 싫어하는 청소를 면제시켜 주는 것. 자, 이거는 강화에서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외우셔야 돼요. 좀 헷갈릴 수도 있죠. 정적 강화는 어때요? 학습자가 좋아하는 걸 제공해서 뭔가를 했을 때 어때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돈이나 음식을 받는 거고, 부적 강화는 학습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학습자가 싫어하는 것을 면제시켜주는, 소멸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어는 학습된 행동의 강화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행동 수행이 중지되는 현상입니다. 속어, 없어지는 거죠. 자, 학습된 행동에 대하여 강화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행동 수행이 중지되는 현상으로 반응의 중단이나 제거를 말합니다. 부적응 행동은 여러 가지 보상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부적응 행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컨대 아이의 떼쓰는 행동은 부모가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을 줌으로써 도리어 강화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으면 서서히 그러한 행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트에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뭐 장난감 뭐 엘사를 사고 싶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걸 사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마트에서 울어요. 사달라고 엄마한테 막 울고 하면 엄마는 어때요? 쪽팔리니까 빨리 사주고 가든지 뭐 너 뭐 하면 할 거야라고 하고 오죠. 근데 그걸 아이들이 학습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우니까 되네. 이렇게 흥얼거리니까 되네. 그럼 어떨까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더 크게 울죠. 더 크게 울고 더 세게 울면 엄마는 어때요? 또 아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게 되죠. 그게 자꾸 학습이 되면서 아이가 아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모른 척 하셔야 됩니다. 그 행동은 부적응 행동이기 때문에 울 때마다 어때요? 침묵하거나 기다릴 줄 알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울고 때렸어도 우리 엄마는 사주지 않는 거를 또 아이들이 학습합니다. 그래서
표현되지 않을 때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러한 행동이 감소된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좋은 행동 했을 때는 2배 칭찬. 근데 부적은 행동을 했을 때는 무관심. 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행동을 확실히 이해하신 다음에 그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게 속어입니다. 처벌. 처벌은 특정 행동을 제거하거나 빈도를 감소시킬 경우에 사용합니다. 자, 처벌은 강화하는 반대로 특정 행동을 제거하거나 빈도를 감소시킬 경우에 사용합니다. 특히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때는 벌이나 고통을 줌으로써 그러한 행동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처벌, 벌 받는 거죠. 그리고 범별, 제시된 자극 조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변별이란 제시된 자극 조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행동은 특정한 자신의 자극의 통제하에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특히 인간의 융통성을 설명해 줍니다. 운전자가 신호등 색깔을 구분하는 것, 동일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이라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하는 것에 따라 그 의미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변별은 제시된 자극 조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특정 장면, 일반화. 특정 장면에서 학습된 행동이 다른 상황이나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을 일반화라고 합니다. 자, 일반화는 특정 장소에서 강화를 통해 학습된 행동이 다른 상황이나 장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학습된 행동은 실생활 장면에서 옮기기 위해서는 행동 과제 부여, 적절한 행동 강화를 위한 중요한 타인에 대한 훈련, 그리고 행동 변화를 위한 특정 문제에 대한 내담자 자문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유형의 자극에 대한 반응 양식의 기회를 높이는 강화는 유사한 자극의 전이가 되기 쉽습니다. 특정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이 다른 과목에도 동일한 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자, 일반화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화. 근데 일반화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린 부적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특정 장면에서 학습된 행동이 다른 장면에서 같이 나타나는 것을 일반화라고 합니다. 자, 행동 조성. 목표 행동에 근접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강화를 하여 점진적으로 목표 행동을 학습시키는 것을 행동 조성이라고 합니다. 행동 조성은 일련의 복잡한 행동을 학습시키기 위해 목표 행동에 접근하여 행동을 보일 때마다 강화를 하여 점진적으로 목표 행동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 중에는 이러한 조건 형성을 통해서 학습된 것이 많습니다. 이컨대 아이가 우연히 나타낸 공격적 행동에 대해 친구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더 이상 귀찮게 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된다면 이러한 공격 행동은 점차 강화되어 결국에는 폭력적인 문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거죠.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도리어 인기를 얻고 더 대장까지 하면 어때요? 그게 더 강화되니까 더 자기 행동에 그래서 문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행동 조성입니다. 네. 요거는 강화가 뭔지 강화에서도 아까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있었죠. 정적 강화는 칭찬해서 자기가 잘한 일을 하면 사회적 인정, 돈, 음식 뭐 이런 거를 받는 거고, 부적 강화는 어떤 선행을 했을 때 아이가 싫어하는 청소를 면제시켜주는 게 부적 강화입니다. 그리고 소고, 처벌, 변별, 일반화, 행동 조성이 어떤 건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상담 과정 목표인데요. 개인의 선택과 효과적인 삶을 증진시키는 것, 명료 구체적, 이해하기 쉽고 측정될 수 있는 행동 용어로 진술, 내담자와 상담자에 의해 합의된 것입니다. 자, 우선 상담 목표는 행동주의적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는 개인의 선택과 효과적인 삶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에서 상담 목표는 내담자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하며 언제나 구체적이며 관찰되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 용어로 진술되어야 합니다.
현대의 행동주의 상담은 상담에 관한 결정에서 내담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일반적으로 행동자가 상담 목표를 선택하고 그것을 상담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목표 달성의 정도를 확인합니다. 이와 같이 행동주의 상담에서 상담 목표는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이해하기 쉽고 또 내담자와 상담자에 의해 합의된 것이어야 합니다. 상담 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은 상담자의 내담자 간의 상호 협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상담 과정을 안내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행동주의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담 과정에 필요한 목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주의 목표는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며 잘 정의된 목표는 내담자의 특수한 관심 명령을 반영해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상담의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또한 목표는 특수한 상담 전략이나 중재 전략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는 상담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모두 상담 전과 후의 발전 과정을 비교하여 주요 목표의 발전 과정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상담 목표를 정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보면 윌슨은 내담자가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장면에서 충분히 정보를 알고 참여하여 상담 목표를 동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바람직한 작업 관계는 상담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점에서 초기 상담자들은 상담자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스스로 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내담자에게 상담 목표를 부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대구에서는 부적응 행동 아이들이나 분노 조절 장애나 이렇게 과잉 행동이나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행동 치료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에서 적응할 수 없거나 이런 애를 찾아서 하는데요. 여러분 또한 이렇게 왜 어떤 대상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우선 자기한테 접목시켜서 내가 이럴 때는 어떻지? 저럴 때는 어떻지?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는 자기한테 제일 해보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보면 자, 상담 과정은 어떤가 봅시다. 자, 내담자 문제를 탐색해요. 그리고 문제 행동의 평가를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 상담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상담 효과의 평가, 그리고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이에요. 자, 상담 과정에서 행동주의 상담은 과학적인 연구와 성공적인 치료 경험에 근거하여 표적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부적은 행동을 수정하고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탐색하여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자가 문제 행동의 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 문제 탐색. 내담자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부적응 문제 행동을 탐색하고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 중 어떤 문제가 부적응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행동들을 파생시켰는지를 탐색합니다. 문제 행동이 이루어지는 가장 먼저 치료 접근이 필요한 내담자를 탐색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가치 판단 없이 온정적, 공감적 태도를 수용하고 내담자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합니다. 아까 얘기한 예를 들면 내담자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수업 시간마다 침을 득득 뱉어요. 그럼 이제 내담자 문제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상담자는 어때요? 선입견 판단 없이 네가 침을 뱉을 만한 상황이었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행동의 평가와 분석. 가장 먼저 치료가 필요한 표적 행동이 정해지면 우리는 침 뱉는 걸 할게요. 그 문제 행동의 빈도와 지속 기간에 초점을 맞추어 전면적인 행동 사정이 이루어집니다. 내담자의 자기 보고에 의한 면접, 행동 관찰, 설문지를 통해 표적 행동의 특성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또한 표적 행동의 발달 과정과 이러한 행동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 그리고 문제 행동을 촉발하는 선행 사건이나 상황적 요인,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상담자가 이러한 정보에 의해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가설을 세우고 구체화하여 행동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를 전형적인 질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책이 있으면 168쪽이 보시면 되고 책이 없으면 제가 몇 개 얘기할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가 처음 발생한 것은 언제인가요? 그 문제에 대한 최근의 예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말씀한 대로 그 문제가 바로 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일이 지속적입니까? 간헐적으로 나타납니까? 가장 심각한 때는 어디입니까? 가장 적게 영향을 끼치는 건 언제입니까? 그 문제를 악화시키나요? 당신은 지금 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식으로 당신의 문제에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싶나요? 그것을 피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나요? 만약 당신이 그 문제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생활은 어떤 식으로 달라질까요? 네,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와 분석을 합니다. 자, 내담자에서 침을 아까 뱉고 침을 수업 시간에 뱉으면 부적은 행동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 쭉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이제 서로 목표 설정을 하는 거죠. 상담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치료사와 내담자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 목표를 설정합니다. 상담 목표는 내담자와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담 목표는 상담의 방향,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임을 매일 30분 이내로 줄인다. 욕설을 하루에 1회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같이 문제 행동의 빈도나 지속 기간을 일정 수준 감소시키거나 매일 등교 시간 지키기, 게임 전 숙제하기 등과 같이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같이 세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너무 크면 지키기 어렵겠죠. 그래서 작은 거, 할 수 있는 거, 지킬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자, 네 번째, 상담 계획의 수립과 실행. 상담 목표가 설정되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위해 효과적인 상담 계획을 수립합니다. 내담자의 현재 상태 파악, 목표 설정,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 행동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한 상담 기법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절차를 정합니다. 상담 목표는 상담 기법의 적절성은 내담자의 행동의 역량과 유지에 기여하는 내외적 환경 조건 분석을 통해 판단되고 구성됩니다. 상담 계획에 따라서 내담자의 합의에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데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행동이니까요.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에 수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상담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의 원리를 설명하여 이해시키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행동 수정, 행동주의. 자, 다섯 번째, 상담 효과의 평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만약 시험을 낸다면 이렇게 내담자 분석, 문제 행동 분석, 그 다음에 갈로 열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목표 설정, 뭐 상담 계획의 수립, 뭐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평가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상담 계획에 따라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성공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상담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합니다. 행동주의 상담은 상담 목표에 명시된 내담자의 구체적인 행동 평가를 통해서 상담의 진전 정도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목표 행동의 성취 여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때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며 상담을 종결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학습한 행동을 유지하고 변화된 행동의 학습 원리가 다른 행동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돕습니다. 문제 행동이 일정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담 종결 이후에 다시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과 지침을 마련하여 내담자가 스스로 상담 효과를 유지하도록 교육하고 추가적인 상담 계획의 필요성을 탐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상담 과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주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걸 어떻게 아까 강화, 뭐 소거, 처벌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상담 과정의 기법에서는 상담과자의 관계, 내담자,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어때요? 상담자는 따뜻함, 공감, 수용성 같은 내담자의 변화를 위한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죠.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보시면 어떤 비평가들은 행동주의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기계적이고 조작적이며 비인간적이라고 말하지만 이 분야의 다른 학자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행동주의 상담에서 필요 요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때요? 관계가 좋아요. 무조건 상담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이해하나? 진짜 뭐 바른 말을 해주나? 우리가 말을 듣게 되거든요. 우리가 관계가 좀 좋지 않으면 어때요? 아이고 잔소리, 아이고 저 사람 왜 그래? 아우 듣기 싫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항상 상담자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자들은 상담자의 따뜻함, 공감, 진실성, 수용성 등 같은 관계 변인이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행동주의 상담자들이 다른 접근법의 상담자들보다 관계의 내담자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덜 강조한다고 해서 그들이 상담 장면에서 냉정하고 기계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분석 상담자와 행동주의 상담자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따뜻함과 긍정적 수용 면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상담자들은 정확한 공감, 솔직성, 개방성, 그리고 상호 인간적인 계약을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정신분석 상담자들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자기개방적으로 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내담자의 경험. 내담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각이 중요. 단순한 통찰, 그 이상, 즉 새로운 행동을 실행하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자,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내담자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 적극 참여한 것과 자각, 알아차림이죠.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내담자는 상담 목표의 선택과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상담 기간과 일정 생활에서 문제 행동에 대체할 행동에 기꺼이 참여해야 되며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상담 가능한 성공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내담자는 단순히 통찰을 얻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 합니다. 즉, 내담자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실행하려면 성공하느냐 실패하는 상담적 모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담자는 보다 많은 적응 행동을 하기 위한 실험을 하도록 격려받고 또한 상담 장면에서 학습한 것을 일상생활로 일반화하고 전환하도록 격려받습니다. 자,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 능동적, 지시적, 조언자, 문제 해결자 역할 모델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상담자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내담자를 위한 역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반도라는 직접 경험을 통해 일어나는 학습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상담자는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 과정과 기법입니다. 이제 상담 기법이 있는데요. 뒤에 자, 상담 기법은 어때요? 혐오, 체계적 둔감, 노출, 모델링, 조형, 토큰 경제 있는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행동 기법 상담주의 상담에서 구체적인 기법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혐오 기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혐오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부정한 행동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혐오 자극으로서는 화학물, 시청각 자료, 내연적 가감법, 타임아웃 뜻 그리고 과잉 교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 구역질을 유발하는 화학물을 사용하려 술을 마실 때마다 불쾌한 경험을 느끼게 함으로써 알코올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금연을 위한 슬라이드나 담배와 관련된 질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의 자료를 담아
담배에 대한 실증과 혐오증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연적 가감법은 불쾌감을 연상시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흡연, 비만, 약물 등의 상담에 유용합니다. 타임아웃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적인 강화를 기회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기법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를 일시적으로 나가게 하는 조치가 그 예입니다. 과잉 교정은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날 때 즉시 그 행동 이전의 환경 조건 또는 훨씬 나은 상태로 원활히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바닥에 음식을 흘리는 아이에게 흘린 음식은 물론 식당 바닥 청소를 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혐오 기법을 계획하고 적용할 때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내담자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해야 됩니다. 혐오 기법. 자, 체계적 둔감법. 울프에 의해 개발된 체계적 둔감법은 이완된 상태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들을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불안과 병존할 수 없는 이완을 연합시켜 불안을 감소시켜 소구하는 기법입니다. 체계적 둔감법은 내담자에게 대치할 이완을 가리킵니다. 기본적으로 팔, 얼굴, 목, 어깨, 가슴, 배, 다리 등의 다양한 근육의 기완을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여 보다 깊은 수준의 이완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충분한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체계적 둔감법으로 이완 상태를 낮출 수 있는데, 자, 뱀 공법증 내담자의 경우 충분한 이완 상태에서 가장 약한 불안을 느끼는 뱀과 비슷한 밧줄을 보여주고 내담자가 별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더 강한 공포 상황의 뱀의 그림을 보여줘요. 조금씩 강한 공포 상황을 노출시킵니다. 만약 내담자가 공포를 느낀다면 자극의 노출을 멈추고 긴장을 이완합니다. 충분히 이완되면 다시 약한 공포 상황에서 제시합니다. 이렇게 뱀을 대한 공포에 대해서 사람이 뱀을 만지면 목에 두를 수 있는 상태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체계적 둔감법에서 옛날에 마이크 울렁증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만 잡으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막 덜덜덜 떨렸거든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초등학교에 학교폭력 프로그램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냥 말하기엔 안 돼서 다이소에 파는 1,000원짜리 에코 마이크가 팝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들고 갔어요. 왜 조금 울리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으면 어때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고 막 숨이 가쁘고 이랬는데 계속 노출했죠. 계속 가지고 가서 체계적 둔감법처럼 조금씩 아까 뱀 공포하는 하나하나 하는 것처럼 한 번 해보고 한 번 해보고 한 번 해보고 하니까 이제는 마이크를 잡아도 떨리지 않고 지금 또한 그냥 얘기해도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계속 연습해 보는 거죠. 이 상당 기법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자기 걸 넣어서 해보는 거죠. 그렇게. 자, 노출법. 노출법은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자극이나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직면하게 함으로써 특정 자극 상황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체계적 둔감 어때요? 조금씩 해가지고 익숙해지는 거고, 노출법은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직면하게 함으로써 특정 자극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트라우마 이럴 때 이렇게 노출법, 체계적 둔감법 쓰거든요. 그래서 요 용어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출적보다는 이거는 노출법에서는 실제적인 불안자극에 직접 노출시키는 실제 상황 노출법과 상상을 통해 불안자극을 통해 노출하는 심상적 노출법이 있습니다. 상상적 노출보다는 실제 상황의 노출이 더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 노출법으로 처음부터 강한 자극에 노출시키는 것은 급진적 노출법이 있습니다. 금지적 노출법은 홍수법. 요거 기억하세요. 홍수법. 홍수법은 내담자에게 강한 불안을 유발하여 자극이나 심상을 노출시키고 불안이 감소될 때마다 노출을 계속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금지적 노출법은 내담자의 불안을 높여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건 병원의 의사들이 조금 많이 하죠. 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목이 조금 아프네요.
모델링. 모델링은 내담자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델링은 내담자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왜 따라한다고 하죠. 그래서 모델링은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효과적으로 가져오기 위해 다른 행동의 상담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협상, 갈등, 이런 사회기술 훈련과 함께 왜 모델링 따라하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따라하면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조형. 조형은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적용한 기법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여러 하위 단위로 나누어 세분화된 목표 행동에 접근할 때마다 적절한 보상을 주어 점진적으로 특정 행동을 학습시켜 행동 수정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조형은 나쁜 습관이나 문제 행동을 교정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부산하고 산만한 학생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부산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보일 때 교사는 관심을 주지 않고 무시하다가 그 학생이 교사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일 때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 줍니다. 이처럼 수업에 집중하는 행동이 다시 반복되어 나타나면 칭찬을 해주고 상을 주고 산만한 행동을 보여주면 모른 척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마트에 갔을 때 떼쓸 때 어때요? 해주면 안 된다고 했죠. 그게 조용이라고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행동했을 때는 칭찬, 나쁜 부정 행동했을 때는 조금 무관심하는 거죠. 그리고 토큰 경제. 토큰 경제는 토큰 또는 환권을 광화물로 사용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조작적 조건 행동. 아까 강아지 왜 침 흘린다고 보셨죠? 파블로. 이러한 행동 수정 기법입니다. 먼저 행동하고자 하는 목표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명확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때 강화는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주어져야 하며 광화물은 분명하고 실질적인 의미 있어야 합니다. 이 기법은 아동이나 만성 이상의 행동을 보이는 효과적으로 보이며 학생들이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하거나 정신병 환자들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을 강화하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상담 사례는 178쪽에서 179쪽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델링 조형 토큰. 남편과 외식을 하는데 공포증 있는 내담자에게 공포증이 생긴 원인 그리고 이완 훈련과 체계적 둔감을 통한 치료를 다뤄놨습니다. 책 다 있겠죠? 혹시나 책이 없는 친구는 얘기해 주시면 제가 요거 공지사항에 내용을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공헌점과 비판점. 행동주의의 두 가지 관점. 공헌점은 구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상담 기법이고 개개인에 맞는 상담 과정이나 기술 적용, 과학적인 상담이고 비판점은 내담자의 감정과 정서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고 왜 행동에만 했으니까요. 문제 해결에만 초점, 심오한 통찰이나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애 학생이나 왜 행동으로 수정하는 부정한 학생, 청소년들 있죠. 그 친구는 조금 많이 있는 걸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짚어 보면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아까 네 가지 경향 있죠.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사회학습 이론, 인지적 상담 네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고 초기의 행동주의자들은 어때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면 행동주의 상담 과정에서는 내담자 문제 탐색, 문제 행동의 평가와 분석, 그리고 목표 설정, 상담 계획의 수립비 실행, 그리고 상담 효과의 평가, 그리고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이 순서대로 있으며, 자, 그 아까 상담 기법의
아까 6가지, 7가지 있죠. 그래서 뭐 체계적 중간법, 뭐 노출법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다른 것보다는 자기한테 저도 이거를 해보지만 잘 안 되죠. 체계적 중간법이나 노출법. 그래서 이게 노출법이 있구나. 아까 홍수법 나왔죠? 그 노출법 안에서 나오는 홍수법. 네, 내 남자에게 강한 불안을 유발시키는데 이건 어때요? 불안을 많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좀 많이 하시죠. 상담자보다는 그 모델링, 조형, 토큰 상대에서 이게 요점 상담 기법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는 인간 중심 상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동영상은 제가 넣을 수 있으면 넣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꼭 우리가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